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미학적, 철학적, 과학적인 교양이 짙게 배어있는 신심리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힙니다. 프루스트는 등장인물들을 고정된 존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황과 지각에 의해 점차 드러나고 형성되는 유동적인 존재로 그림으로써 소설 창작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완전한 예술적 전체 속으로 무너뜨려 인생을 그려내는 프루스트의 창작 방법은 20세기 문학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의 한 문의의 주간지가 프루스트 특집을 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르셀 프루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고전을 벗어날 수 없듯이 사실 프루스트는 오늘날 어디에나 있다. 현대 프랑스 작가와 그 밖에 여러 나라 수많은 작가가 프루스트와 무연일 수 없다. 이 글에서 밝힌 바처럼 프루스트가 현대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력의 범위는 경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1871년 프랑스의 파리 교회 라 뽕테느가에서 태어나 섬세한 감수성과 분석적 경향이 강한 성격으로 성장한 마르셀 프루스트는 청년 시절에는 화려한 사교계의 총하였으나 지병인 천식과 어머니의 죽음이 전개가 되어 38세 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르크를 벽에 대어 주위의 소음을 방지하고 덧문마저 닫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한 방에 틀어박힌 채 죽을 때까지 지필 생활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시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또한 과거가 무의식적 기억에 도움을 받아 예술 속에서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1인칭 화자 주인공 나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무의식의 기억을 통해 인간 심리의 심층을 파헤치고 독자에게 화자와 동일한 체험을 유도하여 독립된 예술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09년) 말에 화려한 사교 생활을 접고 소설의 전력을 쏟기 시작해 1922년 극심한 피로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때까지 집필했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전 7편으로 된 방대한 작품입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전편이 국내에 완역된 것은 1998년입니다. 시인이자 불문학자인 김창석에 의해 완역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프루스트 작품에 완전히 매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류와 모두 읽고 싶지만 분량이 방대해 읽을 여유가 없다는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30년 동안 프루스트 작품 번역에 매진했던 김창석은 이 작품을 한 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독자들의 요청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전 7편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의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고 한 권으로 엮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번역자는 한 권으로 엮는 방법으로 1편에서 7편에 이르는 이 각 테마와 문장을 중심으로 의식 흐름의 발전 단계를 더듬어가는 발췌 형식으로 취했다고 밝힙니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전통적인 소설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 인간 심리의 내면 탐구와 보편성을 자연스러운 의식 흐름에 따르고 있으며 소설적 줄거리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어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려 재구성하는 방법은 피했으며 대신 무의식의 내면 세계를 훌륭하게 표현해낸 프루스트의 문체 중 가장 좋은 문장만 담아 한 권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발간했다는 것이 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이 한 권을 통해 작품 전체를 읽는 감동과 프루스트 문학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 7편의 완역본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번역자의 기대가 어긋남 없이 잘 집약된 것이 한 권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효용성입니다.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콩브레는 전편의 서곡이자 제1편의 서장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차에 담근 푸티트 마들렌 과자의 한 조각 맛이 옛 콩브레 시절에 내가 느낀 감각과 동일한 감각을 일으켜 당장 콩브레 전체를 뒤이어 거대한 과거 전체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2부 스완의 사랑은 내가 태어날 무렵에 있었던 일, 부유한 주식 중매인의 아들로 유대핏줄인 미술 애호가 스완과 고급 창부의 결혼 전 정사를 집안 어른한테서 듣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오데트의 안내로 스완은 속된 부르주아 살롱 베르듀랭 부인의 작은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베르듀랭 부인의 살롱에서 소외된 스완은 질투와 고뇌로 성격이 변하고 마침내 오데트에 대한 스완의 사랑은 무관심으로 끝납니다. 제3부 고장의 이름은 이름을 통해 꿈꾸는 나의 회상이 전개됩니다. 노르망디 지방의 발베크 해안, 피렌체, 베네치아 등등의 이름이 주는 시적 분위기와 스완 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멋진 여성들을 구경하려고 블로뉴 숲의 아카시아 가로수길에 가곤 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깊은 애수를 느낍니다. 제2편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스완 부인의 주인은 1890년 무렵 파리에 있는 어린 나는 라 베르마가 연기하는 라신작 빼드르를 구경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파리에 있는 스완네 집을 드나들어 질베르트의 부모와 친하게 되고 거기서 문호 베르보트를 만나 환멸을 느낍니다. 블로크의 안내로 창녀소굴에 몇 차례 가게 된 나는 거기서 라셸을 알게 되고 질베르트와의 불화, 이별의 괴로움과 망각에 고르지 못한 진행 등에 대한 가벼운 소묘가 이어집니다. 2부 고장의 이름에는 할머니와 함께 간 노르망디 해안의 발베크에서 화가 엘스튀르와 사귀게 되고 그의 아틀리에에서 알베르틴을 만납니다. 그녀와 마차를 타고 산책도 하다가 알베르틴에게 연정을 느낍니다. 파리의 게르망트 저택 별채에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간 나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아침 산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껴 국무에 종사하는 생루를 찾아가 그의 외숙모인 공작 부인을 소개해달라고 조릅니다. 나는 빌파리지 부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소개받고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의 노쇠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샹젤리제에서 가벼운 뇌출혈 발작을 일으킵니다. 명의 듀엘라프아 교수의 진찰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죽고 자신을 찾아온 알베르틴과 처음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4편에는) 하늘의 불에서 벗어난 소돔 주민의 후예인 암사네들이 첫 출연합니다. 계집은 고모라를 가지고 사내는 소돔을 가지리라 라는 알프레드 비니의 시구를 첫머리에 인용하고 샤를리스 남작과 쥐피앙 사위에서 벌어지는 남색의 장면을 중심으로 성 도착증과 도착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발베크에 도착한 첫날 밤 발베크의 모든 것이 할머니의 추억과 결부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알베르틴이 찾아와 그녀와 매일같이 지내다가 동성에 대한 그녀의 변태적 경향이 나의 눈에 뚜렷이 드러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알베르틴과 절규하려는 때 그녀의 입에서 뱅테유 아가씨와 동성애하던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뱅테유 아가씨의 사디즘 장면이 되살아나 알베르틴에 대한 의혹이 일어납니다. 질투에 빠진 나는 어머니에게 알베르틴과 당장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나는 알베르틴을 파리에 데려와 동거합니다. 한결같이 평화스러운 생활 같지만 이 잔잔한 생활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남들의 모습, 간헐적인 질투, 뱅테유 아가씨의 여자친구와 알베르틴의 관계에 대한 의혹, 소름 끼치는 파리의 고무라의 여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오랜 소망이었던 베네치아 여행을 단념합니다. 나는 사랑이란 마음속에 감촉하는 시간과 공간임을 깨달으면서 질투가 가라앉는 동시에 결혼에 대한 욕망도 식게 됩니다. 봄이 와서 베네치아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나는 알베르틴과 서로 원망 없이 작별하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어느 날 알베르틴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생루에게 부탁해보았으나 헛수고가 되자 남의 것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증지옥을 두루 배회하던 어느 날 돌연 그녀가 말을 타고 산책하는 도중에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그녀의 숙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을 암으로써 그녀가 생시보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고 우두머리 급사인 에메에게 부탁했던 그녀의 품행에 대한 조사가 보고됩니다.
그녀의 바르지 못한 행실이 폭로되면서 질투와 애정이 다시 역습합니다.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만사를 잊어야 하고 만사를 잊으려면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기억력은 나날이 약해집니다. 베네치아에서 몇 주일을 묵는 동안 틀림없이 죽은 알베르틴에게서 전보가 옵니다. 그로 인해 베네치아의 여러 풍경은 덧없는 거로 생각되고 나는 콩브레 근방 탕송빌에 있는 질베르트의 새 가정에 묵게 됩니다. 나는 탕송빌을 떠나는 마지막 날 밤 공코르의 미발표 일기를 읽고 자신에게 문학에 대한 소질이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글 쓰는 계획을 단념하고 긴 요양 생활을 하러 파리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16년 다시 파리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저녁 베르듀랭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대공부인 저택에 문전에 내린 나는 문학적 재능의 고갈에 대해 생각하면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다 어쩌다 반듯하지 않은 포석에 발부리를 부딪힙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실망이 커다란 행복감에 가뭇없이 사라집니다. 반듯하지 못한 포석의 감각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 영세소 포석의 감각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 그날 이 감각과 결부되었던 다른 모든 감각과 더불어 베네치아가 완전히 소생됩니다. 뿌띠드 마들렌의 맛이 콩브레를 소생시켰던 것과 똑같은 무의식적 회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콩브레와 베네치아의 심상이 나로 하여금 죽음마저 아랑곳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확신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를 생각하면서 오늘에야말로 그 대답을 찾고 말겠다고 결심하면서 저택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러한 계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접시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 수도관이 삐삐거리는 소리 등 저마다 동일한 인상을 바탕삼아 과거와 현재의 어떤 초시간적인 공통의 장애 존재의 정수, 실다운 실존을 계시합니다. 그러한 감각과 인상을 그것과 동일한 사상을 가진 형상으로 번역하는 것, 다시 말해 고뇌로 가득 찬 정신적 등가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편이자 예술이 존재한 이래 여태껏 실현치 못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다시 창작에 몰두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굳힙니다. 시인 폴 발레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 단편 하나하나 모두가 흥미진진하다. 독자는 손이 가는 대로 읽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생명력이 가득 넘쳐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설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내가 거의 한없이 다시 읽고 또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와 보부아르의 말처럼 손이 가는 대로 읽고 한없이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마르지 않는 책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닐까 합니다.